민트 오디오북. 나 없는 사이에 집을 빠져나가 버린 아내가 다시 돌아온 것은 생전 안 볼 듯이 나간 지 근 반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다. 나는 그녀가 착한지 아니면 정말 못돼 먹은 여자인지 끝내 파악하지 못한 채 그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 정식으로 헤어져요. 나는 이렇게 항상 아내보다 한 수 뒤지고 항상 당했다는 느낌을 가졌다. 참, 세상 사는 것도 갖가지네. 바람개비 여자 이채로. 어제 아내에게서 짙은 화장 냄새만 나지 않았더라도 내 바보스러운 행복은 하루 더 연장되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어릴 때의 지독한 기억 이후 화장 냄새만 맡아도 구토증을 느끼곤 했다. 성숙한 대부분의 여자들이 화장을 하고 다니기에 익숙해지려고 무던히 노력도 해보았지만 결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 어머니의 기억 때문에 나는 항상 화장 냄새에 쫓기고 있었다. 어쩌다 셔츠 하나를 사려고 백화점에 가도 여 판매원의 화장 냄새 때문에 고역을 치르곤 했다. 결코 짙지 않은 화장품 냄새라도 나에겐 견디기가 힘든 것이었다. 남들과 같이 아이를 누가 소유하느냐는 문제로 권리를 주장해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그렇게 될 줄은 알고 있었지만 항시 모든 일에 아내는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 아내는 아무튼 그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갔다. 항시 모든 일에 아내는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 2살 난 아이를 집어 나 없는 사이에 집을 빠져나가 버린 아내가 다시 돌아온 것은 생전 안 볼 듯이 나간 지 근 반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다. 맹세컨대 절대 나에게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급작스러운 가출 이후 처음엔 생활이 불편했던 까닭도 있었겠지만 괘씸한 아내였지만 나도 모르게 곧잘 그리워하곤 했었다. 허나 차츰 그것도 익숙해지려던 무렵 바로 어제 아내가 불쑥 사무실 지하다방에서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다. 반가움과 노여움과 두려움, 갖가지의 상념이 빠르게 머릿속에서 교차되면서 아내와의 통화를 끝낸 후 아예 퇴근 준비까지 서둘렀다. 아내는 다소 굳어있는 얼굴이었으나 탄력있고 아름다운 얼굴과 오만한 자세는 여전했다. 조금 마른 듯한 얼굴에서 연민마저 느끼며 그녀 옆에 다가가 앉으려는 순간 하필이면 그놈의 화장품 냄새가 왜 그리 지독하게 코끝을 어지럽히는지. 아내가 즐겨 쓰던 라일락 향의 향수뿐이었다면 그런대로 익숙해져서 괜찮았을 터이었다. 아니, 그것은 그동안 내게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예외적으로 아내의 그 냄새만은 내가 무척 사랑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날의 냄새는 정말 지랄맞게도 그 옛날 어머니가 나를 질식시켰던 짙은 화장의 냄새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리고 불그레한 얼굴의 색조 화장 때문에 나는 그만 방향을 바꿔 앞자리에 앉아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것은 큰 실수임에 틀림없었다. 아내는 내가 항시 자기 옆에 앉아주기를 바랐었기 때문이다. 아내도 화장에 대한 나의 결벽증을 알고 있을 터인데 왜 하필 오늘 생의 방향이 바꿔질지도 모를 오늘 같은 날 저러고 나왔느냐 말이다. 심한 낭패감에 나는 말이 콱 막혀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계속 담배 연기만 훅훅 내뿜고 있었다. 아내도 그저 그렇게 앉아있기만 했다.
실내는 경음하기 낮게 흐르고 있었지만 다방의 분위기와는 별로 걸맞는 성쉽지 않았다. 머리가 벗겨진 할일 없는 듯한 40대의 어떤 남자와 입이 유난히 길게 찢어져 있는 레지아이가 서로 시시덕거리며 농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자리 건너엔 어떤 남자가 우리의 어색한 침묵과 그쪽을 교대로 힐끔거리며 훔쳐보고 있었다. 제기를 뭐가 안 되는군. 나는 가래침이라도 칵 뱉어버리고 싶은 심정을 엽차마시는 것으로 대신했다. 나는 그저 예전과 다르게 반달형으로 곱게 다듬어져 있는 아내의 눈썹을 멀거니 바라보며 어처구니 없게도 또 어머니를 연상하고 있었다. 나는 찬찬히 그녀를 탐색해 나가기 시작했다. 까만 아이라인 위로 보라와 녹색이 정성스럽게 칠해져 있었고 코는 예와 변함없이 오똑했다. 입술은 색의 밝은 오렌지빛을 띤 커피색으로 단장을 했고 볼뼈를 중심으로 위로 치솟게 기술적으로 칠한 불연지가 진하다 싶게 색칠해 있었다. 이 여자에게서 는 건 화장술밖에 없군.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3년 전. 초복, 중복 다 지나고 말복이 내일 모레인가 하던 날 무성한 잎사귀 마디마디에서 퍼런 물이 뚝뚝 떨어지고 말 듯한 그렇게 녹음이 짙어 한창 푸르름을 자랑하던 여름 어느 날이었다. 크게 기지개를 켜며 무심코 창밖을 쳐다본 순간 마치 무성한 잎사귀의 분신인 양 늘어진 수양버들 밑에 꼭 그렇게 짙은 색의 원피스를 걸친 어떤 소녀가 곧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며 나무에 기댄 채 서 있었다. 그 소녀는 2층의 우리 사무실을 쳐다보고 있는 듯했다. 그렇지만 난 곧 그 소녀를 잊어먹고 다시 밀린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오늘 석가는 이미 인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원고는 마감이 되었지만 내일판의 고정란인 문학순례를 작성하고 있었다. 헌데 퇴근 무렵이었다. 그 소녀가 불쑥 우리 사무실에 쳐들어온 것은 나는 굳이 쳐들어왔다는 표현을 하고 싶다. 정말 그녀는 갑자기 어디서 불쑥 튀어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더욱 놀랍게도 그 소녀는 주저없이 제법 탄탄한 걸음걸이로 곧바로 나의 앞에 와서 우뚝 서는 것이었다. 사무실의 모든 눈이 나에게 집중되고 난 약간 당황했다. 자세히 보니 그 소녀는 나에게 그리 낯선 얼굴을 하고 있진 않았지만 그녀에 대한 기억은 이렇다 하기에 나지는 않았다. 그녀는 먼 발치에서 본 느낌보다는 훨씬 성숙된 여인의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촉촉이 젖어있는 입술은 꽤 육감적이었을 뿐더러 이목구비도 미모에 속했다. 수진,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수진은 얌전히 접은 쪽지 하나를 내 앞으로 뒤밀었다. 그 쪽지는 인천에 있는 K형의 글을 담고 있었다. 이군, 오늘 저녁 이 아이와 함께 오게나. 내 근사한 생선회와 술을 대접함세. 피식 웃음과 함께 K형의 단아한 옆얼굴이 떠올라왔다. 그러고 보니 수지는 K형의 동생임에 틀림없다. 아까 나에게 낯선 얼굴이 아니었던 것도 K형의 얼굴을 닮았기 때문이리라. 궁금해하는 동료들의 얼굴 하나하나에 의미 있는 눈웃음을 보내며 나는 갑자기 마음이 상쾌해옴을 느꼈다. K형은 나에게 그런 존재로 항상 군림을 하고 있었다. 인천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지는 별말이 없었다. 새로 칠을 한 듯한 깨끗한 가게로 안내된 나는 오랜만에 맡은 비릿한 바다 내음에 정신이 맑아지는 듯했다. 아래층은 한산한 듯했으나
2층엔 거의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모두들 앉아서 소주와 사시미 혹은 매운탕과 밥들을 테이블에 늘어놓고 상추쌈을 연신 입으로 가져가면서 저마다 얘기의 꽃을 피우고 있었다. K형이 나타난 것은 수진이 날라다 주는 도미와 민어, 광어 회랑을 한 접시 거의 해치웠을 때였다. 시원한 바람을 안고 온 듯한 K형의 마구 헝클어진 머리칼은 때마침 붉게 물들어 있는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무척이나 멋들어져 보였다. K형은 매사에 적극적이란 말이야. 나는 공연히 K형을 보자 벙실벙실 입귀에 웃음을 잔뜩 물었다. K형이 내 앞에 앉자 비로소 술판이 벌어진 우리 좌석은 오랜만에 푸근하게 고향에 돌아온 듯한 야릇한 해방감마저도 느끼며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퍼마셔댔다. 언제나 슬픔과 반짝이는 재기를 담고 있는 듯한 K형의 눈을 진실로 좋아한다고 느끼며 나는 알코올을 입으로 연신 털어넣었다. K형을 쳐다보며 벙실 웃고 또 한잔하고. K형은 어부들의 옷차림이었다. 무릎까지 오는 꽤 질겨 보이는 긴 누런 고무장화에 위아래 붙은 작업복, 그리고 구호물자 같은 색바랜 체크무늬 와이셔츠, 검게 그을린 얼굴, 소금물에 젖어 온통 이마를 어지럽히고 있는 머리칼. 그러나 재기가 번뜩이는 눈만은 여전해 나는 너무 기뻐 K형을 붙잡고 엉엉 울어버릴 뻔했다. K형, 형이 붓을 꺾으면 그 어느 누가 감히 그를 끄적이겠소. K형은 대학 1학년 재학 당시에 이미 신춘문예에 당선하여 화려한 데뷔를 한 이후 엄청난 식욕을 못 이겨 자꾸만 먹어제끼듯 그렇게 대학 4학년 동안 기가 막힌 작품들을 문예지에 교지에 발표했었다. 문학을 지향하는 모든 이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학창시절을 빛으로 꽉 메우던 그가 어느 날 사라져버렸다. 천재는 박명하다던가. 그를 아끼고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그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졸업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많은 구구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잇고 날개도 친 듯 여기저기를 분주히 날아다녔다. 그는 거짓말같이 정말로 없어졌다. 졸업식 날 행여나 하는 나의 기대를 무너뜨리게 한 K형 때문에 나는 무척 허전했었다. 혹시 K형이 나타날까 해서 나는 사람들을 비집고 졸업생들 가까이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의 졸업장은 다음해 3월이 되도록 조교의 책상 서랍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내가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그 이듬해 졸업을 한 후 애밀보 편집국에서 나름대로 소신을 펴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976년 어느 날 그의 작품이 실린 책은 하나도 남김없이 간직하고 있던 나는 책 정리를 하면서 무심코 그의 작품을 이것저것 들추고 있었을 때였다. 그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여겨진 분노 A를 차근히 읽어내려가던 나는 괴이한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석상처럼 얼어붙은 듯이 앉아있던 민욱이 갑자기 그 커다란 몸뚱이를 일으키더니 포효하는 목소리로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울부짖기 시작했다. 으어, 으어. 하늘을 우러르며 짐승 울음을 울면서 민욱은 울부짖었다. 옆에서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길게 누워있던 꼭 민욱을 닮은 듯한 커다란 개도 귀를 하늘로 세우고 주인을 닮은 몸짓을 하고 있었다. 민욱의 울부짖음에 온 산이 울고 있었다. 민욱의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산을 울리고 있었다. 민욱은 잃어버린 옛날의 전설을 그리워하듯 지금의 자신을 안타까워하듯 그런 몸짓으로 처절하게 산울음을 울었다.
민욱이 우는 이날 산사엔 새 한 마리 부드덕거리지 않는다. 얼마 되지 않는 산사의 사람들도 꼼짝 않고 집에 처박혀 있다. 민욱은 산사의 두려움이자 사람들 마음속에 수호신이기도 했다. 산사는 경상도 하동의 씨읍에서 10km 남짓 산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쓰여 있었다. 헛일하는 셈치고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씨읍을 찾아갔다. 왠지 민욱은 K형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씨읍에 가는 동안 내내 민욱과 K형의 얼굴이 겹쳐 보이며 심사가 편칠 못했다. K형은 어찌할 수 없는 분노를 안으로만 새기며 살아댔고 민욱은 착각 속에 쌓이며 씨읍에 도착했을 때는 빗방울이 후두둑 듣기 시작할 무렵에 5시경이었다. 늦가을의 산이라 그런지 조금은 쓸쓸한 정취를 담은 채 얌전히 바람 한 점 없이 후두둑 빗방울을 고스란히 받으며 그림같이 앉아 있었다. 산 이름도 모른 채 오긴 했으나 보기 드물게 완곡하고 아름다운 산세를 하고 있었다. 인적이 전혀 없는 듯 길도 따로 없이 울창한 소나무와 갈대만이 빽빽이 끝도 없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조금만 어두워도 감히 발자국을 뗄 엄두도 못 내게끔 전혀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듯했다. 두려움을 아는 채 얼른 서두른 덕에 날이 아주 저물기 전에 산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드물게 오는 계기여서 그런지 노승의 따뜻한 영접을 받으며 나는 하룻밤을 공손히 청했다. 흔쾌히 승낙이 떨어지고 그 밤 산사를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았으나 민욱의 흔적도 K형의 발자취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다만 후두둑 내리던 빗방울만이 더욱 굵어져 온 산을 요란스럽게 두들게 되었다. 빗소리와 잠결에 들은 듯한 민욱의 울부짖음,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목탁 소리에 잠을 잤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게 아침이 밝았다. 산사의 아침 날씨는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상쾌해져 있었다. 심호흡을 하며 있는 대로 입을 크게 벌려 하품을 하고 있는데 어젯밤 노승이 무난 인사를 왔다. 노승은 민욱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K형의 이름은 전혀 생소하다고 갸웃했다. 민욱은 4년 전 겨울 하늘도 땅도 꽝꽝 얼어붙은 독하게도 추운 겨울날 오들오들 떨며 눈만을 반짝이며 이 산사를 찾아와서 근 2년여를 있었다 한다. 그는 수염도 깎지 않고 흡사 원시인의 모습으로 잡일을 다 해내었다고 한다. 선천적으로 벙어리인 민욱은 그렇게 갑자기 왔다가 2년 전 또 훌쩍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다 했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살지만 우리들은 그를 무척 소중히 여겼지요. 노승이 민욱의 방에서 발견된 원고 뭉치를 내게 건네주었다. 언젠가는 다시 올지 모른다는 기대에 여태 그대로 보관해 두었는데 손님이 알아서 처분하라며 모두 나에게 넘겨주었다. 그것은 K형의 원고가 틀림없었다. K형은 왜 벙어리로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어떤 연유로 벙어리 행세를 하게 된 것일까? K형은 현실과 소설을 굳이 별개로 생각지 않았었는지도 모른다. 아니, K형은 민욱이 되고파서 짐짓 그렇게 민욱을 닮아보려고 그런 행위를 했을 것이다. 이런저런 잡념에 어떻게 산을 내려왔는지도 모르게 겨드랑이까지 오는 갈대숲을 헤치며 나는 씨읍행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양손에 보자기에 싼 K형의 원고를 든 채로 어정쩡하게
이젠 어디서 K형을 찾을까? 원고 뭉치를 집에 갖다 놓고 매일 조금씩 읽어내려가는 나는 또 어떤 글에 눈이 모아졌다. 무슨 예감이랄까. 이 글의 주인공도 민욱이었다. 민욱아, 글쎄 왜 그러니? 또 어딜 가려고? 민욱의 어머니는 하소연하며 민욱이 바짓가랑이를 찢어져라 꽉 부여잡았으나 그는 엄마를 거칠게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딛기 시작했다. 민욱을 받아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민욱은 그저 하며 자기를 써달라고 애원을 해보았으나 민욱을 써주려는 곳은 없었다. 기진맥진한 몸으로 마지막 당도한 곳은 바닷가였다. 새벽 바다를 미끄러져 떠나가서 반짝이는 햇빛을 받으며 아침에 돌아와 팔팔 뛰는 물고기를 배 안 가득 토해내는 뱃사람들을 민욱은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정에 목말라 있는 그에게 늑수구레한 노인이 다가와 그의 안식처를 마련해 주었다. 민욱은 어부들과 함께 새벽에 떠나가 그물질을 하도록 허락을 받은 것이었다. 민욱은 덩치도 크고 남보다 힘이 좋아 두 사람 몫은 좋게 하고도 남았다. 말 한마디 없고 묵묵히 힘껏 배 밑바닥 청소까지 말끔히 끝내버리는 민욱을 어느덧 뱃사람들은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데 가끔 그에게 이상한 버릇이 나왔다. 손가락마디 한마디만한 작은 개가 뚫어놓은 구멍으로 온통 가득 찬 서쪽 끝에 있는 갯벌 위 작은 바위 위에 앉아 이상한 짐승울음을 구슬프게 우는 것이었다. 으어. 이때 사람들은 모두들 조용히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웃거리곤 했다. 하늘을 우러러 뱉어내는 민욱의 소리는 온 동네를 슬프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느새 사람들은 그의 울음을 사랑하게끔 되었다. 여기까지 읽자 나는 또 무엇에 홀린 양 벌떡 일어나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었다. 민욱은, 아니 K형은 지금쯤 어느 바닷가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바닷가에서 그의 흔적만이라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민욱은 씨읍 가까운 바닷가 어딘가에 꼭 있을 것만 같았다. 그가 사람들의 사랑을 너무 받아 또 그곳을 뜨기 전에 얼른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여 나는 서둘러 허둥지둥 집을 빠져나왔다. 나는 씨읍의 그 산사를 다시 찾아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노승도 전혀 집히는 곳이 통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근처 고기잡이 할 만한 곳을 몇 곳 가르쳐 주었다. 기대가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나 곧바로 바닷가를 뒤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K형의 흔적을 찾을 수는 있었지만 역시 그는 없었다. 전번과 같이 원고 뭉치만 들고 맥없이 돌아왔다. 신문사에 들러 일을 본 다음 동료들의 술집행의 권유를 완강히 물리치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 원고에서의 민욱은 변해 있었다. 갑작스러운 민욱의 변신에 나는 한참을 어리둥절해야만 했다. 민욱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잘 익은 홍시를 한 봉지 가득 쌌다. 홀로 된 어머니에게 한 접시 안겨드리고 싶었던 까닭이다. 자식의 방황이 어머니를 그리 쇠잔하게 만들 줄이야. 민욱은 새삼스런 마음으로 허공을 올려다보며 너무 늙어버린 어머니 얼굴을 생각해냈다. 푸른 하늘에 푹신한 하얀 구름이 몇 조각 떠 있었다. 그것은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 같았다. 어머니. 민욱은 가만히 내뱉어 보았다. 나는 문득 원고를 옆으로 밀어놓은 채 한참 동안 잊었던 어머니를 생각해 보았다.
내 어머닌 분홍저고리 남치마에 흰 앞치마를 입고 늘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었다. 나는 꿈속에서 비를 만나면 항상 오줌을 쌌다. 그러한 나에게 어머닌 궁둥이만 한번 찰싹 때릴 뿐 마구 혼내준 적도 없었다. 내 어렸을 때 어머니의 모습은 갓 20을 넘긴 아리따운 자태였을 것이다. 풀머리를 곱게 빗어 쪽을 지고 그쪽의 복판에는 항상 자주댕기가 물려 있었다. 남색 치마와 진분홍 저고리, 그리고 항상 정결한 옥양목 행주치마 밑으로 살짝 보이는 남치마의 뒷모습은 나의 망막 속에 영원한 여신상이었다. 그뿐 아니라 성장해가면서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내가 너댓 살 때였을 당시 어머니의 모습을 지금까지 간직하게 해주었다. 유년의 기억은 잠옷 나를 즐겁게 해주곤 했었다. 철뚝 및 얕은 내에서 발가벗고 미역을 감을 때면 나는 항상 반질반질 곱디 고운 차돌맹이만을 골라가지곤 집으로 갔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얀 앞치마를 펴잡고 그 속에 한 움큼 집어넣으면 어머니는 나를 꼭 껴안고 내 눈에 입 맞춰 주었었다. 동네 아이들이 모두 옆마을 냇가로 가지 잡으러 가던 날 너무 어리다고 나만을 떼어놓고 아이들끼리만 가버리자 나는 온 동네가 떠나가라고 우러제쳤었다. 이때도 어머닌 옥양목 행주치마에 연분홍 물겹저고리 차림으로 어느 틈엔가 달려와서 나를 덥석 안아주었다. 만일 6.25 전쟁이 없었다면. 지금도 내 코끝에서는 어머니의 화장 냄새가 진하게 코를 찌른다. 6.25 전쟁으로 인해 흩어져야만 했던 우리 가족.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나만이 휴전이 된 후 겨우 만나게 되었다. 어머니의 방이라는 데서 한참을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었었나 보았다. 얼핏 눈을 떠보니 어머니의 얼굴이 내 얼굴 바로 위에 둥그랗게 떠 있었는데 반가움보다도 화장 짙은 낯선 어머니의 얼굴을 대하게 되자 갑자기 무서운 생각에 막 울음이 터져 나왔던 것은 지금 생각해 보아도 무척 불행했던 기억이었다. 그리고 나는 조금 후 주인집 안방으로 잠시 쫓겨가 있어야만 했다.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눈치만 살피고 있는 나에게 아주머니들이 소곤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찡, 예미라고 찾아와 본들 전현에게서 환양기가 그냥 뚝뚝 돋는다니깐. 에이, 더러운 년. 그들은 연민과 모멸에 찬 눈초리를 나에게 보냈다. 그때 이미 내 날개는 찢겨져 나갔다. 난리통에 혼자서 별 거지 노릇을 다 했어도 그땐 희망이 있었는데. 기막힌 모자의 상봉. 어머니의 방으로 도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내 가슴에 얼굴을 쏟으며 통곡했지. 전쟁통에 폭격 맞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조그만 가게를 내고 미군 상대로 군복 수선하는 바느질을 했었다고 한다. 오로지 자식을 만나려는 1년밖에 없었다고. 그 후 미군 부대 세탁소에서 일을 하게 되자 생활도 조금 나아졌는데 세탁소에서 일하고 귀가하는 길에 어느 날 그만 강간을 당하고 말았다. 어머닌 이왕 이렇게 된 것인데 폭격 맞은 집터에 새집도 짓고 우리 한번 떵떵거리고 잘 살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나에게 말했었다. 어머니의 청순한 이미지는 간 곳 없었지만 그런대로 사람은 제각기 다 적응하면서 살게 마련인가 보았다. 우리는 부대만을 따라서 이동했다. 어느 땐 2개월도 채 못 입고 또 옮기기도 했다. 비록 군복이지만 몸에 꼭 맞게 고쳐 입고 내 발에는 반짝반짝하면서 가죽 소리가 신선하게 나는 워커가 신겨 있었지만
가슴속은 항상 회색으로 흐려 있었다. 암울했던 시절, 하늘이 낮게 드리워져 있던 오산으로 옮긴 지 3일이 지난 어느 날이던가. 어머니와 나는 어두컴컴한 방구석에 틀어박혀 모처럼 한가해 있었다. 작은 제니스 라디오에선 유행가가 구성지게 나오고 있었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 열차. 대전발 0시 50분. 어머니는 옛날 버선이 예쁘게 신겨 있었던 그 발목을 까닥거리며 배를 방바닥에 쭉 깔고 엎드려서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이때 불청객이 들어왔다. 양팔에 끼고 온 레이션 박스를 나에게 던져주며 눈이 파란 그 미군은 까땜을 연발했다. 머리 위로 피가 솟았지만 별 수 없이 나는 쫓겨나와야만 했다. 툇마루 옆 부엌 가까이에 그 미군의 M1 수총이 세워져 있었다. 순간 그놈을 쏘아버리고 싶었지만 이내 참았다. 미군은 방에서 알 수 없는 소리를 씹으려가면서 화대의 값어치를 충분히 뽑아낼 양으로 열심히 모양이었다. 나는 쪼그리고 앉아 M1 소총에 안전장치를 풀고 만지작거렸다. 그런데 이때 옷을 입는 기척이 나기에 나는 얼른 자리를 피해 부엌으로 뛰어들어갔다. 미군은 나오자마자 총을 찾았다. 그리고 총대를 어깨에 맨 채 상체를 구부리고 워크끈을 메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찰나였다. 벼락치는 총성이 밤하늘을 갈라놓았다. 구두끈을 메고 있던 미군이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나동그라졌다. 다행히 그는 죽지 않았고 자신의 안전사고로 처리되었다. 그것을 계기로 어머니도 남의 손가락질 받던 그 일을 그만두고 의정부로 집을 옮겼다. 그러나 역시 어머닌 그 주인집 아주머니 말대로 환향기가 있는 것인지 그곳에서 아버지의 친구라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끔 셋이서 같이 자기도 했다. 어느 밤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떠보니 내 옆에는 어머니가 없었다. 엷은 미명 속에서 삼배 이불이 세차게 들썩대고 있었다. 나는 언젠가 창식이네게가 흘레치르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었다. 노여움과 수치심에 부르르 떨던 나는 거칠게 이불을 벗겨내곤 그 사람을 발길로 세차게 걷어찼다. 그 길로 나는 집을 나와버렸다. 그리고 혼자만의 피나는 생존 싸움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아이들과 어울려 하우스보이 노릇을 했다. 그리고 이모를 찾아가 교복과 책가방을 사달라고 졸라서 그 속에 양담배, 껌, 초콜릿 등을 넣고 가짜 고학생 티를 내며 장사를 시작했다. 양평역에서 청량리역까지 무임승차를 하고 청량리역에 내려선 전차로 동대문 평화시장에 들러 동료들의 단골 가게를 많이 알아냈다. 신문팔이, 껌팔이 등도 안 해본 것이 없이 하면서 고학을 하기 시작했다. 구두 닦기를 하다가 깡패에게 얻어맞아 퉁퉁 부은 얼굴을 해가지고서도 밤을 새고 공부를 했다. 온갖 가시에 찔려가면서 한 끼의 식사를 위해 그리고 한 자의 공부를 위해 이를 악물고 살았다. 검은 먹구름으로 점철된 시절이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지만 그래도 어머닌 때로 나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곤 했었다. 남색 치마와 물겹저고리 그리고 옥양목 앞치마는 아마 내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지독한 화장품 냄새는 못 참는다. 나는 이번에는 K형의 주소를 알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보았다. 졸업생 명단을 뒤져
K형의 주소는 쉽게 알아내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찾는 데는 한참이 걸렸다. 몇 번인가 집을 옮긴 까닭에 동묘만도 4번을 갔었다. 그 당시는 K형 찾는 일을 빼고는 도시 할 일이 없을 것 같았다. 신문사 일은 뒷전이었다. K형 집을 찾을 때는 숫제, 결근계까지 제출하고 뛰어다녔다. 그렇게 해서 나는 아내 수진을 만날 수 있었다. 수진도 그 오빠의 피를 많이 닮아 있었던 듯 어느 땐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었다. 수진은 악마와 천사의 얼굴을 너무 표정나게 잘 사용하곤 했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착한지 아니면 정말 못돼 먹은 여자인지 끝내 파악하지 못한 채 그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사건 발단의 잘못은 전적으로 아내에게 있었다. 그날은 마침 토요일이어서 퇴근하는 대로 일찌감치 집에 가기로 작정하고 서둘렀다. 거리의 가로수에는 파릇파릇한 잎이 나기 시작했고 잔뜩 물기를 머금은 펜지꽃도 유난히 예쁘게 보여 괜스레 마음까지 둥둥 뜨던 날이었다. 아내가 좋아하는 통닭까지 2마리 사들고 덜렁덜렁 집에 도착했는데 반쯤 열려진 대문 사이로 아기의 울음소리가 자지러지듯 새어나오고 있었다. 통닭 봉지를 마루에 내팽개치고 방으로 들어가 보니 2살 난 아이는 반쯤 기진해 있었다. 아내가 돌아온 것은 10시가 다 되어갈 무렵이었다. 내가 다그치지 않았으면 그녀는 행선지도 밝히지 않으려 했던 모양이었다. 철썩이는 파도를 보지 않고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미친 듯이 나갔었다고 한다. 어이가 없는 일이었지만 그날은 심하게 야단을 치지 않고 일단 끝이 났다. 그런데 며칠 후 또 일이 발생한 것이었다. 그때는 아예 아이까지 데리고 아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아내는 그 다음 날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쑥한다는 말이 자기는 바닷가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더 기가 찬 건 만약 내가 반대하면 자기 혼자라도 가서 살겠다고 고집이었다. 이런 일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 나는 그저 아연실세 갈 수밖에 없었다. 어처구니 없는 싸움 끝에 아내는 결국 아이를 들쳐업고 휑하니 집을 나가버렸던 것이다. 그 후 나는 통 그녀의 소식을 몰랐다. 어느 바다에서 소원대로 살고 있으리라는 짐작밖에는. 찾아보려고도 아니했고 소식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나에겐 K형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찾아 나선다는 것은 무척 피곤한 일이고 내가 그녀 고집을 이기리라곤 전혀 기대조차 않았기 때문에 나는 호라비 생활에 하루빨리 익숙해지도록만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어제 아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생활의 균형을 또다시 깼던 것이다. 처음엔 잔뜩 경계를 했었지만 그래도 한 조각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받아들일 마음 자세로 다방을 나왔는데 그놈의 화장 때문에 나는 고통을 받았던 것이다. 나는 아내의 몰상식하고 해괴한 행동에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보스럽게 아직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화장기 짙은 아내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큰 낭패감을 맛보며 일은 이미 글러버린 것이라고 나름대로 판정을 해버렸다. 이건 내 쪽에서가 아니라 그녀 쪽에서 나를 거부하러 나온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아내는 내가 화장 짙은 얼굴을 제일 싫어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터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 그녀 맞은편에 앉은 것이 이를 그릇되게 만든 발단이 된 게 아니라
그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다. 여리여리했던 그 여름 첫인상과는 너무나 판이한 아내의 경직되고 뚜렷한 개성과 이기는 참으로 전천후의 것이라 일컬어도 되었다. 내가 한참을 그렇게 말이 없자 아내가 입을 열었다. 우리 정식으로 헤어져요. 이혼이라. 그럼 우리가 이혼을 하지 않았었던가. 원한다면 해드리지. 나는 이렇게 항상 아내보다 한 수 뒤지고 항상 당했다는 느낌을 가졌다. K형이 나에게 그러했듯이 그녀 역시 나에게는 압도적이었다. 매사에. 전화를 받고 퇴근 준비까지 서둘러 나온 나는 그 길로 그녀와 구청에 가야 했다. 그녀는 야무지게 다문 입을 끝내 열지 않았다. 나는 자꾸만 웃음이 허허 나왔다. 참, 세상 사는 것도 갖가지네. 나의 웃음은 집에 돌아와서도 그칠 줄을 몰랐다.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웃음은 내 입에 머물러 있었고 아침이 되었어도 나는 계속 웃고 있었다.